네, 두 번째 강의입니다. 노동자 정치 세력화 관련된 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 한번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뭘로 보이세요, 우리 조합원쌤들? 오리손. 네, 그 다음 또 뭘로 보여요? 토끼. 그렇죠. 우리가 간단한 사물을 보는데도 이렇게 토끼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오리로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죠? 하물며 사회현상을 보는데도 우리가 똑같은 눈으로, 두 눈으로 바라보지만 그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은 굉장히 다를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릴 건 핵심은 관점입니다. 관점에 따라서 같은 것도 다르게 보이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죠. 뭐예요? 분홍조끼를 입고 있는 저희는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른 관점을 이야기할 거 아니라 노동자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예정입니다. 자, 우리는 노동자이지만 사실 우리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노동자의 관점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까? 이런 것들 진단도 한번 해보고 고민도 하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흔히 자본가들 편을 드는 경우들도 간혹 있죠. 맞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사실은 이런 관점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 게 근로와 노동이라는 개념일 것 같아요. 한 번은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는 5월 1일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 조합원쌤들? 노동절로. 역시 학습된 경산지의 짱. 네. 네. 우리는 5월 1일을 우리는 노동절로 배웠지만 법적으로는 근로자의 날로 되어 있죠. 맞죠? 그래서 실제로 근로와 노동의 단어를 보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노동절이 생긴 게 1886년이죠. 노동절인데 전 세계의 모든 노동자들은 노동절이라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근로자의 날로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 근로라는 의미는 간단해요. 부지런히 일한다. 이런 의미가 근로의 단어입니다. 이거는 예전에 노예제 시절이나 농노 시절, 농노가 있었던 그런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보면 이런 이제 노동에 대한 걸 근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 사람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로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지만 우리는 현대사회에 들어서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노동을 팔고 어떻게 해요? 자본가 내지 사장하고 계약서를 쓰죠. 나는 나의 노동력을 8시간 팔 테니 너는 나에게 8시간치 임금을 다오. 이렇게 계약서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근로의 개념은 자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종속적인 관계이죠. 그죠? 하지만 노동의 개념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들 게을러? 앞으로 한 주에 69시간씩 일하게 하세요. 월급 빼고 다 올라서 힘들어 죽겠는데 나보고 일까지 더 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의 끔찍한 노동관이 드디어 폭주했습니다. 연장 근로 시간 단위를 지금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단기, 연 단위로 변경하면 1일을 쉬면 최대 69시간, 하루도 쉬지 못하면 최대 80.5시간씩 일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루도 못 쉬고 일하게 하는 그런 극단적인 회사가 어딨어? 그런 극단적인 회사가 있으니까 일하다 바로 사는 거 아닙니까? 40시간 일하던 노동자가 갑자기 52시간을 일해도 단기 과로로 인정하는 것이 현행 노동부 고시입니다. 얼마 전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SPL도 올해만 42일간 특별 연장 근로를 승인받은 상습적인 장시간 노출 사업장이었습니다. 노동자가 아무리 많이 일하길 원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막아야죠. 국민들이 죽을 때까지 일해서 산재공화국, 과로사공화국이 되길 원하시나요? 그렇게 원하시면 대통령실부터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민주노총의 역사는, 그리고 노동자들의 투쟁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인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이 노동정책을 통해서 69시간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민주노총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얘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조합원들 보시면 뭐라도 있었으니까 그렇겠지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간부 한 명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국정원을 동원해서 압수수색하고, 실제로 이들은 민주노총이나 노동조합 자체를 사회악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미 규정을 하고 이들과는 대화도 타협도 하지 않겠다. 무슨 마치 우리가 뭔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집단처럼 묘사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이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죠. 실제로도. 이게 제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 실제로 집권 여당이 배포한 포스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종북 노조의 하루. 자, 평양 가서 냉면 먹는 꿈. 대북 충성 맹세문을 작성하고 한미동맹 반대하고 주한미군 철수, 수사시 어쩌고 밤에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합니다. 자, 경북에서 우리 수뇌부로 보면 제일 1등이 누구예요?
민혜경 지부장님이죠. 우리 민혜경 지부장님이 그들이 봤을 때는 가장 순해보고 소위 말해 우두머리인데 우리 민혜경 지부장님의 하루가 이제 이렇다는 거거든요. 종북 노조의 하루. 경선으로 보면 뭐 이영자 부회장님하고 정금식 사무국장님 이렇게 생활을 하시나요? 밤에 뭐 평양 가서 냉면 먹는 꿈도 꾸시고 네, 하루 종일 충성맹세문도 작성하시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얼마나 민주노총과 노동조합을 악마화하고 편향적으로 사실은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노동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굉장히 신성한 겁니다. 맞죠? 여기 우리 앉아있는 의자, 틀고 있는 에어컨, 쓰고 있는 빔 프로젝트, 제가 쓰고 있는 마이크 이거는 누군가가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노동으로 만든 거예요. 누군가의 노동은 결국 우리가 누리는 이런 안락함은 어떤 노동자들의 불편함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신성한 거고 우리는 하지만 그런 노동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바라보고 이 노동을 어떤 관점으로 볼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의 급식은 우리의 불편함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정말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회는 유기적으로 노동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동은 조금 더 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받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이 노동 문제를 그렇게 바라보진 않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는 노동을 개혁하겠다고 했습니다. 노동개혁, 노동유연성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노동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죠. 유연성이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죠. 이 두 개를 얹혔을 때는 어떤 느낌이 나세요? 노동 유연성 했을 때? 긍정적인 느낌 나시나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노동을 유연하게 한다는 것은 그죠? 보통 긍정적인 의미로 해요. 몸이 부드럽다던가 이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관계가 유연하다. 언제든지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다. 노동에다가 유연성을 갖다 붙이면 결국에는 해고하기 쉽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노동을 여기도 갖다 붙이고 저기도 갖다 붙이고 쉽게 자를 수 있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이들은 노동 유연성으로 포장을 합니다. 노동을 개혁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을 개혁하겠다는 것은 노동자들을 쥐어짜거나 노동조합을 탄압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굉장히 좋은 의미로 포장을 하죠. 그래서 노동조합을 실제로 없는 이런 무노조 시절을 하겠다. 이게 윤석열 정권이 하고 있는 노동 탄압의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실제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화물연대가 파업을 했어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손가락질 했었던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단 한 번도 왜 저 노동자들이 왜 이런 투쟁들을 했을까의 관점에서 잘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 있는 분홍조끼를 입고 있는 조합원들이라면 그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진짜 귀 기울여야 된다. 결국 화물연대는 백기투항했어요. 파업을 철회했거든요. 화물연대를 한번 잡아보겠다고 으름장을 놨죠. 화물연대가 백기투항했습니다. 물론 잘 싸우기도 했지만 마지막에는 결국엔 그 다음은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옮겨갔죠. 실제 화물연대, 건설노조 이런 사업장들은 민주노총을 지금 상징하는 비정규직 노조입니다. 예전에는 민주노총을 상징하는 노조가 현대자동차나 이런 대기업 사업장이었다면 지금은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세죠. 실제 주도하고 있고 이 건설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하루에도 몇십 명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하고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막 옥죄는 이런 탄압들을 많이 했었죠. 건폭노조라는 신조어를 만들었잖아요. 윤석열 정권에서. 노동조합을 폭력 집단배 이렇게 표현하는 그들에 대한 악의적인 선전 이런 것들 했었죠. 양해동 열사가 얼마 전에 분신하셨던 노동자인데요. 건설 노동자예요. 그래서 유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했는데 업무 방해랑 공갈이란다. 제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 좀 어떠세요? 솔직하게. 마음은 아프죠.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언론에서는 기획된 살인이다. 내지 투신이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저는 단언컨대 자기 목숨을 노동자가 담보로 이런 투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단적으로 이 건설노조 양해동 열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은 노동조합 체계로는 조금 다른데 지회 간부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지회장이나 이런 역할들을 하셨는데 중학생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 중학생 아이들이 언론에서 이제 사실 유족들이 이런 것들을 공개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자신의 가족의 이제 죽음을 가지고. 근데 중학생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가 정말 잘못된 사람이냐?
그 이제 건설노조 위원장인가 이분한테 물었대요. 그래서 아니다. 아버지 정말 떳떳하게 노동조합 활동하셨고 죄지은 거 없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중학생 아이들이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이렇게 얘기하셔서 부인도 그렇고 유가족들이 이 사안들을 더 오픈하고 대정부 투쟁들을 진행하고 장례를 미뤄가면서 서울에서 싸웠었거든요. 이런 정도로 진짜 갈 때까지 몰아세우면서 한 개의 노동조합을 한번 죽여버리겠다라고 생각했는 결과가 결국에는 지금 시기에 이렇게 또 열사를 만드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까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 이야기하면서 화물연대 이야기했고 건설노조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은 어느 노조일까? 여기에서 노동조합 탄압에 같이 동조한다면 이 노동조합들이 결국에는 더 확산되고 그 다음 화살은 학비노조가 될 수도 있다. 왜? 그 다음은 학비노조가 제일 짱짱하거든요, 사실은. 건설노조가 사실은 이 양해동 열사 포함해서 정말 민주노총을 포함해서 열심히 싸워주고 사실은 계신 거다. 세 가지 얘기를 좀 드릴 건데, 노동적 한점에 있어서 우리가 사회 문제를 바라볼 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좀 우리가 같이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노동 3권, 맞죠? 노동 3권이 뭐예요? 우리 경산지에는 지혜가 설립된 지도 굉장히 오래됐고, 오래되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노동 3권 아시는 분? 네. 가르쳐 드릴 테니까 좀 나중에 문제 풀 때 꼭 기억하세요. 네, 노동 3권, 그리고 파업이 우리 사회에 유익한가, 집회 시위는 정당한가,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헌법 33조의 노동 3권을 보장하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상식적으로 얘기하고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업장에 이제, 헌법에는, 그죠? 우리 노동자들이 회사에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단결해서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를 부여하고 있고, 두 번째는, 노동조합이, 사장과 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단체 교섭법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교섭을 하다가 잘 해결이 안 됐을 때는 단체 쟁의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 행동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이런 기본권들을 부여하는 의미는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윤석열 정부 자체는 사실은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을 악마화하는데 이런 노동 3권 자체를 사실은 부정을 하고 있는 거겠죠. 두 번째는 파업은 우리 사회에 유익한가? 뭐 결론적으로 보면 유익하죠.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사실? 근데 내로남불 가끔 있어요, 사실. 우리 파업은 괜찮은데, 저쪽에 막 뉴스에 나오는 파업 보면은 좀 이기주의 갖고 이런 생각을 이중잣대를 솔직히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노동자들이건 자신의 노동 상권을 가지고 파업하는 모든 행위는 저는 유익하고 정당한 활동이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외국에 보통 이런 노동권들이 보장이 잘 되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찰노조나 소방관 노조, 판사노조처럼 모든 노동자들,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는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죠. 교사와 공무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교사, 이제 공무원들에게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제약이 많죠. 그리고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 10살 때부터 해서 기본적인 노동교육들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거 여러 번 보여드렸었는데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요구안 작성하고 교섭하는 방법, 교섭하다가 잘 안 했을 때 대자보 쓰는 방법, 노동자의 입장에서 자본가의 입장에서 상호 교섭을 하는 수업도 듣고, 이걸 언제부터? 10살. 초등학교 2, 3학년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늘 받고 자라는 거죠. 우리들의 투쟁이라는 것들이 내가 투쟁할 때 내가 동조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이제 정작 내가 필요해서 투쟁할 때 그런 권리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보편적인 그러니까 질서로 자리 잡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집회 시위 자유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영상을 한번 같이 먼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막을 읽으셔야 돼요. 네. Quoi une manifestation? Une manifestation, c'est des personnes qui défilent dans la rue ou qui occupent un lieu pour exprimer leurs convictions ou leur mécontentement. Mais pourquoi descendre dans la rue pour faire entendre un message? Parce que une manif, ça se remarque, et on en parle dans les journaux. Comme ça, le reste de la population est au courant de cette revendication et peut se faire un avis. Le droit de manifester est le signe qu'on vit en démocratie. On a le droit de ne pas être d'accord et on a le droit de le dire. Car malheureusement, dans certains pays du monde gouvernés par un dirigeant autoritaire, les gens n'ont pas le droit de s'exprimer, ni seuls, ni à plusieurs. 네, 이 영상이 프랑스에서 10살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교육 동영상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집회 시위는 누구에나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으로 배우고 자기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나가서 이야기하는 건 당연한 권리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서울에서 집회해보면 그렇죠. 막 경적을 울립니다. 뭐 CP부터 해서 막 욕을 막 하기 시작하죠. 여기 계신 분들도 내 집 앞에서 이런 집회가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조금은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이런 권리들은 아주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되어 있고 한 가지만 얘기 더 드리면 7월 15일날 우리 서울 가셨던 조합원들 있죠. 그때 막 경찰들이 우리가 신고했었던 집회를 막 가로막으면서 막 으쌰으쌰 싸움을 조금 했어요. 그죠? 그때 많이 놀라셨나요? 안 놀랐어요? 역시. 놀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상식으로 집회 시위는 기본적인 우리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허가제일까 신고제일까? 허가제일까요? 신고제일까요? 신고제 맞아요. 허가제가 아니라는 거죠. 신고제라는 것은 내가 언제 어디에서 나의 요구를 주장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겠다라고 사전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허가제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정권은 이 집회 시위를 불허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불허하면서 이거를 마치 허가제처럼 운영을 하고 있죠. 뭐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아주 극소수의 예외적인 조항, 폭력이나 방화나 이런 폭동들의 수준이 아닌 이상은 집회 시위의 기본 자유는 다 폭넓게 인정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렇지 않죠. 지금 현재의 현실들은. 그래서 정권과 자본은 실제로 왜 그런가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뭐 간단해요. 다른 게 없어요. 이들은 어찌됐건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또 한 가지 측면으로는 윤석열 검찰공화국 검찰 출신이잖아요. 사실 그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우리 사회는 실제 제가 뭐 법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법의 개념으로 보면 시민법과 사회법으로 나눠져 있어요. 시민법이 어떤 걸까요? 우리는 어릴 때 배울 때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죠? 그렇게 배웠어요. 그게 어떤 개념이에요? 우리 조경남 선생님이 교통법규를 위반을 했어요. 가다가 초록불에 운전을 했어요. 그 딱지가 7만 원 끄였어요. 저도 만약에 운전을 하다가 딱지가 끊기면 7만 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운전하고 가다가 딱지 끊기면 7만 원 똑같아요. 이게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한 거는 이런 개념이죠. 누구든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법행위를 하면 똑같이 형법, 민법, 상법에 의거해서 적용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저는 이것도 좀 차이가 있다. 만약에 이건희 사장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돈 더 많이 내야 된다고 사실 생각하는 사람 중에 실제로 다른 나라에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건희 이제 삼성 죽었구나. 이제 이재용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제 이재용 이제 사장이 예를 들어서 물건을 훔치거나 제가 훔치거나 받는 건 똑같아요.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이게 시민법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개념들만 알고 있죠. 그죠? 하지만 불평등하게 만들어 놓았고 불평등할수록 더욱 평등해지는 법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걸까요? 노동법, 조세법, 사회복지법과 같은 사회법이 있어요. 이게 노동법이죠. 아까 제가 헌법 33조를 이야기 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자, 헌법 33조는 우리가 사업장에 공장이라고 치면 공장을 세워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헌법에 보장된 거잖아. 자, 현대자동차를 하루 세우면 하루 매출에 손해가 어마어마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억 단위가 안 나겠습니까? 그렇게 피해를 줘서라도 노동자들이 너희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헌법에 보장한 거는 이렇게 불평등하게 만들어 놔야지 전체적으로 평등해지는 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조세법도 마찬가지죠.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불평등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회보장법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기초생활 수급도 지원하고 어떤 형태들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회법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불평등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권에서 보면 노동법이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개혁을 하려고 하죠. 세금도 부자 감세를 더해주려고 하고 사회보장도 계속 축소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라는 것으로만 사회를 사실은 운영을 하려고 하죠. 이런 것들 노동법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법을 개혁을 하죠. 예전에 같으면 비정규직이 없었잖아요. 그죠? 기간제 근로자 만들 수 있는 법 만들고 노동법 개혁해가지고 계속 우리들 탄압하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 정권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회 문제를 이런 형법의 문제의 관점에서 풀려고 하다 보니까 사회 갈등이 끊이지 않죠.
노동자들 옥죄이고 더 없이 사는 사람들 보장해주지는 못할 망정 철저하게 재벌과 자본의 입장에서 사회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이거는 뭐 한 가지 복습 겸 제가 어제 울진 가서 이 얘기를 드렸는데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2월 달에 조합원 교육 들으신 분 2월에 없어요? 2월 달에 조합원 교육 들으신 분이 없어요? 네, 여기 학생 지원관 많이 들으시죠? 그럼 복습 요거 기억나세요? 그때 이 이야기 드렸었는데 안 나세요, 조신희 선생님? 안 나시는구나. 자, 우리가 보통은 임금 복습이에요, 복습. 우리가 임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 보통은 시장임금이라 얘기했죠. 시장임금. 자, 시장임금은 뭐예요? 내가 나의 노동력을 팔아서 받는 임금. 그리고 자영업자라고 했을 때는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받는 사업소득을 시장임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하지 않더라도 지자체나 국가나 정부를 통해가지고 받는 사회서비스 임금들이 있어요. 그걸 사회임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언론에서는 시장임금 이야기밖에 안 하죠, 사실. 사회임금에는 실업급여나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을 포함한 전체 우리가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를 통해서 받는 사회서비스를 사회임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시장임금과 사회임금의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 얘기했어요? 시장임금이 9, 사회임금이 1. OECD 보통 평균의 국가는 5대5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더 많은 국가는 사회임금이 높은 경우들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극단적으로 시장임금이 높은 사회죠. 우리가 정말 뼈 빠지게 일해도 저는 여전히 힘들고 가난한 것은 이 시장임금의 비율이 높은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아까 이야기했었던 시민법, 사회법도 얘기했지만 이런 시장임금과 사회임금으로 봤을 때 이 사회적 역할, 국가의 역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축소하고 알려주지 않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이 시장임금 플러스에서 이 사회임금을 올리는 투쟁들도 잘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복습으로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래서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아까 관점 얘기했어요. 그죠? 누구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것인가.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여기 계신 분들은 노동자의 관점으로 보기 위한 노력들을 같이 하자. 두 번째, 노동자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정권과 자본, 특히나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 탄압의 본질을 제대로 한번 보자. 이 세 가지를 앞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요 얘기만 좀 드릴 것 같아요. 그래 세상이 그렇고 윤석열 정권 노동 탄압하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학비노조는 어떻게 하자고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우리의 임금을 올리는 것은 노동조합을 통해서 그리고 사회임금이나 우리 사회 기본적인 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사회법은 어찌됐건 계약하기보다는 좀 더 확대해야 돼요. 노동법이든 이런 것들을 우리 노동자들의 관점에서 더 많이 바꾸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 진보 정당을 통해서 이 두 날개로 세상을 바꿀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나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통해서 노동조합을 하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내 삶을 바꾸는 유일한 힘은 노동조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결하면 우리는 그리고 흩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 앞에 거 다 기억 안 하셔도 요거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단결하면 뭐 돼요? 맞추시는 분은 퀴즈 시간은 아니지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결하면 뭐 될까요? 뭐 될까? 네? 성과가 이루어지죠. 네. 그럼 흩어지면 성과 안 이루어지죠. 맞습니다. 요걸 좀 더 함축적으로 얘기 한번 해보시면 단결하면 내 현장에서도 주인 되고 내 세상에서도 주인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진짜 주인으로 살 거냐 안 그러면 진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노예로 살 거냐. 노동조합을 하는 이유는 단순하잖아요. 이거잖아요. 내가 나의 임금 올리는 것도 있지만 내 현장에서 진짜 주인 대접, 인간다운 대접 받고 싶다. 그래서 세상 한번 바꿔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똑같다.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내 삶을 바꾸는 유일한 힘은 저는 단언컨대 진보 정당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세상이나 현실을 조금이나마 우리 노동자들에게 좋게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들이 하는 정치, 시키면 시키는 대로 저들이 만들어주는 법과 제도에 순응하고 살 거냐. 안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이런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임금으로 올리는 투쟁들을 직접 할 거냐.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직접 정치하면 주인 되는 거고 위탁, 저들에게 맡겨놓으면 우리는 그야 말대로 우리 사회 법과 제도도 그들이
만들어준 대로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까지는 잘 알아요. 노동조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주인이 되자 이건데, 우리 사회를 바꾸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이 관심도 없고 나와 정말 직결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 드리면, 내년에 총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나라는 정말 70년 동안 국민의힘, 민주당 이 격변기를 거치면서 지금은 정말 어느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사람들이 거의 30-40%라고 생각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기득권 정치에 기대는 거 말고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정치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 전면적으로 좀 하자 이야기를 드리고, 저는 내년에 24년도에 경산에서 우리 학비노조 후보로, 그리고 진보당의 후보로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결의하고 노조에서 조직적 승인을 받았습니다. 선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여기 계신 경산지회 조합원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저는 올해 하반기 때 딱 이거 하나 하고 싶어요. 다른 거보다 예전에는 우리가 선거 출마하고 이렇게 하면 세액 공제해 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지지자도 써주시고 했어요. 근데 그런 거 단순히 그런 걸 좀 넘어서 보자. 이번에는 우리가 경산시에서 직접 우리와 관련된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 정말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합원들에게는 처음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이거 보시면 경남 창원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산에서도 전국에서 2번째로 이 사업들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뭐냐면 집단급식소 건강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를 학비노조 경산지회와 저와 같이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 조례 발의라는 거는 시의원들이나 시장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어요. 노동자들이 할 수 있어요. 얼마의 숫자가 필요하냐면 3,000명의 숫자만 있으면 조례를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창원시가 지금 현재 학비노조 창원지회가 이 집단급식소 지원 조례를 발의를 해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골자는 뭐예요? 집단급식소는 뭡니까? 50인 이상 사업장, 급식사업장은 집단급식소예요. 학교도 있지만 요양원, 그 다음 공장이든 제조업에 일하는 모든 집단급식소 노동자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창원에서 우리 학비노조 창원지회가 이 조례 제정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선포를 했더니 창원시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학교는 저희가 이미 펫시티 검진을 다 했잖아요. 근데 학교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민간 사업장에 펫시티 지원을 하겠다라고 창원시가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의 투쟁으로 복가 제도의 외곽에 있었던 이 노동자들의 이런 건강권도 지키는 대로 이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시니어나 이런 이제 사업들이 예산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 예산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예산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지역의 조례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근거급계 질환이나 시에서 우리의 이제 건강권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조례를 만드는 걸 실질적인 우리의 정치 활동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여기 계신 조합원들이 최소한 지역에 있는 가족들 10명씩은 조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명만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조례를 만드는 거는. 이런 직접 정치를 한번 직접 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드리고, 24년도에 어찌됐건 우리가 학비노조 후보들이 또 전국적으로 많이 출마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당선시켜 주시고, 옛날 사진이에요. 그래서 좀 부끄러운데, 네, 학비노동자 직접 정치를 우리가 직접 전면화해보자. 우리 조합원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제가 또 살도 빼고 열심히 우리 주민들 만나면서 집단급식소 조례 제정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웅성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연구자 찾기랑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같이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다른 얘기보다 진짜 우리 학비 노동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은 학비노조의 힘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법과 제도를 바꾸는 진보정당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직까지 진보정당의 당원이 아니시다, 진보당의 당원이 아니시라면 함께 내년 총선을 응원하는 마음까지 포함해서 당가입서 같이 써주시면 좋겠고, 그 힘으로 한번 세상을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